수준까지 떨어지며 오늘도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증시 폭락 여파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다시 매도에 나서면서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불안한 국내 상황도 증시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0%대,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올해 정부 성장률 목표인 2.9% 달성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8년 만에 최악의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쇼크가 고스란히 중소 부품업계로 번지면서 자동차 산업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처음인데 전체 서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가 폭락하자 우리 금융시장이 또 흔들렸습니다. 주식시장은 바닥이 뚫린 듯 연일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광호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오늘까지 사흘 연속 하락하며 21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장중 한때 3%대까지 급락하며 2050선 아래로 내려갔지만 오후장 들어 낙폭을 줄이며 34포인트 떨어진 2063.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IT 기술주들의 고점 논란이 불거지며 나스닥이 4% 넘게 폭락한 여파가 우리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중국이 안 좋다라고 할 때 늘 반토막 이상이 났고 상당한 악재를 좀 반영한 수준이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 역시 2% 가까이 하락한 686.84로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으로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원 70전 오른 달러당 1,138원에 거래를 마치며 올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한국은행은 긴급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과 대외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대외적인 위험 요인이 커질 수 있다며 시장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코스피가 바닥을 모른 채 떨어지고 있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셀코리아가 약세장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 내용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도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졌다고요? 네,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총 3,600억 원 이상을 팔아치우면서 엿새째 매도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10월 한 달만을 보면요. 외국인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쳐서 국내 주식을 총 4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이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단기간에 이렇게 외인 자금이 빠져나간 게 처음이라는 분석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 이렇게 많이 팔아치우는 이유가 뭐죠? 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우선 우리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이 좀 취약하다는 점이 전문가들이 좀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초에 IMF가 미국과 중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아무래도 악재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미중 무역 분쟁, 이것도 장기화될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양국 모두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아무래도 또 다른 악재가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난 4일에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또 한 번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에다가 금리 인상 우려까지 악재로 지금 겹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코리아 경향이 더더욱 또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심리적 지지선이 하나둘씩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전문가들 여러 명과 좀 통화를 했었는데요. 일단 지수가 지금보다 더 내려갈 것 같진 않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사실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다음 달 있을 정치적 이벤트, 여기에서 해결의 실마리들이 보일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다음 달 6일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있고 30일에는 G20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특히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게 되면 미중 무역 분쟁,
이쪽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더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를 짓눌렀던 악재들도 해소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불안한 국내 경제 상황도 증시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두 분기째 0%대 성장에 그쳤습니다. 특히 투자가 20년 전 외환 위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먼저 김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400조 2,346억 원으로 2분기보다 0.6%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1분기 1%로 깜짝 반등했던 성장률은 2분기에 0.6%로 다시 꺾이더니 3분기에도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수출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 제자리거나 뒷걸음질 쳤고 특히 투자가 부진했던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건설 투자는 1998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고 설비 투자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건설업도 5.3% 줄면서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2.7%로 낮아진 연간 성장률 목표치 역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7%로 금년도 성장률을 추정했었는데 그 수치가 나오려면 0.82% 이상 나오면 2.7%가 나오게 됩니다. 부진한 고용에 투자마저 멈춰버리면서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의 길목에 들어섰을지 모른다는 우려는 한층 깊어졌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네, 이렇게 투자가 없으면 고용을 할 수 없고 생산이 중단되고 결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멈춰선다는 의미입니다. 0%대 성장률, 여러분 얼마나 체감하고 계십니까? 건설 현장이나 공단에 나가보면 이 체감 경기가 더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공장 직원들로 한창 북적여야 할 점심 식사 시간인데 공장들을 사이에 둔 대로변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한 공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일감이 없어 기계 가동은 멈췄고 창고도 텅 비어 있습니다. 한국 GM의 부품 협력사인데 최근 발주 일감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토로합니다. 가동률 많이 떨어져 있죠.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힘든 건 공장뿐만이 아닙니다. 점심시간이어서 한창 붐벼야 할 인근 식당가에도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쌀값도 오르고 식당 하는 사람도 죽고 그 인력 시장에서 오는 일꾼들이 오지 않아요. 건설 현장도 활기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일하러 나갈 곳이 없는 크레인과 화물 트럭들로 터미널 주차 공간은 빈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장되는 너무 많이 죽었죠. 한 달에 보통 25일 나가는데 지금 15일 정도. 아직 뭐 핸드폰 쓰려면 건드리게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고 그랬는데 15분도 빨리 다 이렇게 서 있으니까. 활기를 잃어버린 생산 현장과 현장 속 사람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듯 오히려 덤덤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네, 이렇게 일감이 없어서 썰렁한 공단 현장을 보니 0%대 성장률 예견된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한국은행이 두 차례 낮춘 올해 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한은이 올해 성장률 낮추고 낮춰서 2.7%로 잡았는데 네. 이것도 달성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올해 2분기와 또 3분기까지 전분기 대비해서 0.6%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는 목표치인 2.7%를 달성을 하려면 이 4분기에는 0.82% 이상 성장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분기와 3분기 성장률이 0.6%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세부적인 수치를 좀 보면요. 사실 반올림하지 않은 숫자를 봤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분기에 조금 더 성장세가 둔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4분기에 0.82% 이상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2.7% 달성이라는 한해의 목표 자체가 좀 빠듯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이 잠재 성장률 수준을 생각하면 0%대 중후반의 성장률이 부진한 것은 아니라면서 낙관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투자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 건가요? 네, 투자 설명드리기 전에 내수라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내수는 소비와 투자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3분기 지표들을 보면요. 이 소비가 0.5% 정도
포인트 올려놨던 것을 투자가 1.4%포인트 끌어내리면서 결국 내수가 나빠졌거든요. 이런 영향으로 3분기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1.1%포인트 감소해서 지난 2분기보다 기여도가 더 낮아졌습니다. 또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이렇게 낮았던 걸 언제부턴가 보면 2013년 3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말씀드리면 체감 경기가 좀 좋아지려면 이 고용과 또 소득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 투자가 부진하니까 일자리를 안 뽑고 그러니까 고용 부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 가계 소득이 늘지 않고 이 경기도 개선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도 이제 4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좀 나아질 기미가 보이나요? 사실 앞으로가 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제 정부가 규제 해소를 통해서 투자를 좀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이 투자 부진이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나마 수출이 우리 경제를 지금까지 버텨오게 하고 있는데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해왔던 이 반도체 경기가 하강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도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내건 올해 성장률 목표 2.9%를 달성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이 장기 침체의 길목에 들어섰다는 우려는 더 짙어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또 하나의 큰 기둥이죠. 자동차 산업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늘 현대자동차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이 3천억 원을 밑돌았습니다. 2010년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된 이후 사상 최저치입니다. 에어백 문제로 미국에서 이뤄진 리콜과 신흥국 통화가치 약세로 한꺼번에 비용이 발생한 것이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고객 예방 안전 품질 활동 등 일시적인 비용이 더해져 영업이익은 감소했지만 매출을 견고히 유지했고 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수익성입니다. 2013년 한 자릿수를 기록한 현대차 영업이익률은 매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나 제품 경쟁력이 어제 오늘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미 오랫동안 이게 이제 내재되어 있던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결과에 반영이 된 것이고, 그리고 더 이게 암울한 거는 앞으로 단기적인 처방을 통해서 이런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그리 크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시장 환경도 어렵습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과 신흥국의 금융 불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대차는 내년에 미국 시장에 SUV 등 신차를 내놓고 정면 승부로 위기를 돌파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현대차의 실적 쇼크는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 산업은 부품과 철강 등 후방 효과가 크고 고용에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대차의 부진 요인과 앞으로의 전망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이번 3분기 현대차 실적을 보면은 어떤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현대차의 지난 3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1% 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을 보시면 무려 8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매출 확대에도 영업이익이 급감했다는 건 그만큼 수익성이 줄어들었다는 의미겠죠.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주력 해외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그나마 판매를 받쳐주던 신흥국의 통화 약세도 원인인데요. 주요 신흥국 중 한 곳인 브라질의 헤아라 가치가 최근 원화 대비 20.4%나 떨어졌습니다. 신흥국 통화 가치가 폭락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먼저 현지 수요가 줄어듭니다. 또 현지 판매금을 원화로 환전했을 때 이윤이 전보다 줄어드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용 지출도 꼽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올 초 미국에서 에어백 컨트롤 결함과 또 엔진 결함 관련 리콜 비용으로 5천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네, 안 기자. 자동차 부품사 등 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완성차 업체가 이제 침체되면 이곳에서 일감을 받아 운영하는 부품 업체들 역시 경영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앞서 현대차 1차 협력업체인 리한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요. 1차 협력업체 아래에는 2차 업체가 수십 개, 또 그 밑에는 3차 업체가 수십 개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의 부진이 협력업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최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산업통상자원부에 3조 1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요청했는데 이 역시 이 같은 배경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국내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기아가 안 좋아지면서 결국은 부품업체들이 오히려 더 경영이 더 안 좋아지는 형태로 지금 변화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1차적으로는 뭐 가장 큰 타격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현대기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이제 어떤 새로운 거래선을 찾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 그러니까 4분기 전망은 어떨까요? 네, 사실 이번 분기에 이제 리콜에 5천억 원이 쓰였는데 이거는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신흥국 시장의 환율과 또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여부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분기 신흥국 통화 가치 하락에 따른 영업 손실이 2천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에서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또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데요. 이 결과에 따라 4분기 또 나아가 내년 전망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SUV 신차를 내놓을 예정이란 점, 또 유럽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처음인데요. 오수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추진 단지입니다. 급매물 광고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서 17억 중반 안팎에 한 1억 2천 떨어졌고 자동차처럼 일산인가 대식발표가 그 이후로 최고가 찍고 거래가 거의 끝났습니다. 송파구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매매 문의는 거의 사라졌고 1억 원 이상 떨어진 가격에 드물게 거래가 성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 거래도 급속히 줄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평수 34평 적은 평수가 19억 2천까지 갔는데 지금 정확하게 18억에 최근에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1억 2천 가까이 떨어졌죠. 9.13 발표하고 호가는 1억 정도 내려갔고요. 근데 1억 내려간 금액도 사실은 매수세가 붙지는 않고 있어요. 거래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처럼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으면서 이번 주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 3구의 집값은 3,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강남구는 14주 만에, 서초구는 18주 만에 0.02% 하락하면서 상승세가 꺾였고 송파구도 15주 만에 전주 대비 0.04% 하락했습니다. 9.13 대책에도 상승세를 유지하던 서울 집값이 강남 3구를 시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가격은 0.03% 오르는 데 그쳐 7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네,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네. 정부 대책이 뭐 약발이 들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뭐 그런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강남 3구의 경우 올해 초부터 수억 원씩 가격이 이제 한꺼번에 급등했는데 뭐 가격이 너무 많이 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계속해서 그동안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세금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9.13 대책이 나오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가격이 많이 올랐던 마포와 은평, 이 서대문 같은 다른 지역들까지도 이 상승세가 주춤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당분간은 이런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 전문가 의견입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네.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약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고요. 대출의 문턱이 높아진 데다가 앞으로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약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 기자, 강남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네. 그럼 서울 전체 집값도 좀 본격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떨어진 게 언제냐면요. 지난해 그 8.3 대책이 나왔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대책이 나오자마자 약 한 달 정도 서울 집값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어떤 그 고강도 대책에 부동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이제 강남권 고가 아파트에 대한 소위 이제 똘똘한 한 채 이런 선호 현상도 있었고요. 또 여의도와 용산 그 개발 계획이
집값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 네. 때문에 이 서울 집값이 쉬지 않고 오른 건데요. 이번 이제 강남 상구의 마이너스 전환 물론 이제 의미가 있기는 한데 이게 그 정부 정책에 따른 일시적인 약세 흐름인지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동산의 하락 신호가 왔다 이렇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적어도 한두 달 정도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지켜본 후에 이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지기 시작하긴 했지만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네. 얼마나 올랐습니까? 뭐 통계를 보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값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해가 이제 4.69%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 이제 9월까지만 9.18%가 올랐습니다. 이제 올해 9달 만에 지난 한 해 상승률의 2배가 이제 오른 겁니다. 네. 서울 아파트 전체를 가격 순으로 쭉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아파트 가격, 즉 중위 가격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4월까지 6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1월 되더니 7억 원이 됐고요. 올해 9월이 돼서 이제 8억 원이 됐습니다. 또 시세만 놓고 보면 강남의 그 한강변에 있는 새 아파트 같은 경우 평당 지금 뭐 1억 원이다 아니다 이렇게 그 가격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마포와 용산, 양천 등 인기 지역의 그 이제 소형 아파트 보통 5구 제곱미터인데요. 이런 아파트 가격은 10억 원을 넘었었습니다. 그 KDI가 부동산 전문가 100여 명에게 올해 서울 집값 상승률에 대해서 평가해달라고 했더니 높다거나 매우 높다 이렇게 답한 비율이 90%나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홍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스페인 감성이 묻어나는 음악에 10명의 여배우들이 몸을 맡깁니다. 스페인의 음유 시인이자 극작가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의 희곡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을 각색한 뮤지컬이 관객과 만납니다. 남편을 잃은 알바가 노모와 5딸들에게 강압적인 가장이 돼가면서 맡게 되는 비극을 담았습니다. 개성 있는 연기파 배우 정영주와 황석정 등 10명의 여배우만 출연하는 뮤지컬 곳곳에 스페인 문화를 표현해 색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자들 얘기를 한번 마음껏 해보자. 내용이 뭐든 간에. 그거에 사실 더 큰 의미를 두었는데 막상 대본을 펼쳤을 때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이야기이다. 나비처럼 살고자 했던 비운의 여인 마타하리를 조명한 국립발레단의 신작이 찾아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프랑스를 오간 이중 여성 스파이로 알려져 있는 마타하리의 이야기는 그동안 영화와 드라마, 뮤지컬로도 다뤄졌습니다. 국립발레단이 선보이는 마타하리는 발레리나를 꿈꿨지만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따라가야만 했던 비극적인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강수진 예술감독과 세계적인 안무가 레나토 자넬라가 지휘하는 이번 공연에선 마타하리의 삶을 따라 바뀌는 11벌의 의상도 볼거리입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과 협업한 패션 일러스트 작가 메간 헤스가 국내에서 첫 전시를 열었습니다. 패션 일러스트 전시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 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투어 전시이고요. 첫 번째 도시로 서울에서 시작을 끊게 됐습니다. 메간 헤스는 20년 전 선풍적인 인기를 끈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일러스트 작업을 하면서 급부상했습니다. 이후 샤넬과 에르메스, 디올 등 명품 브랜드와 스타들뿐 아니라 디즈니와 벤츠, 타임지 등 수많은 유명 기업들과 협업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메간 헤스의 작품들을 패션의 도시 뉴욕과 파리, 패션쇼 런웨이와 레드카펫 등 다양한 공간 속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가 일자리 문제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취업하기가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괜찮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안정된 취업과 교육비 분담 등의 사회 보장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현재 3,000원인 택시 기본 요금을 내년부터 3,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열린 택시 요금 정책과 서비스 개선 공청회에서
택시 기본 요금을 3,400원, 3,800원, 4,700원으로 각각 올리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심야할증 요금도 지금보다 1,800원 인상된 5,400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오늘은 하늘도 맑고 낮 동안 기온도 크게 올라 포근했는데요. 내일은 궂은 날씨로 돌아서겠습니다. 아침에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겠는데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비는 내일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라는 속담처럼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추워지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건강 잃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서쪽에서 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대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부터 오후 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6도, 춘천 1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낮나절 동안 비가 내린 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부터 저녁 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대구 18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화요일에도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요. 주 초반 기온이 크게 낮아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